머릿속이 뒤집고 중에 엉망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은 학교에서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엉망진창이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ADHD를 앓았다면 리탈린 이런 약을 먹었다면 정말 아이가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지 않았을까. 주의력 교육 과잉 장애가 되지 않을까. 백내전을 앓고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운 그래 한쪽이 막히면은 오히려 더 마음으로 보는 눈을 또 눈 뜨게 된다. 육신의 눈이 막히면은 그렇다는 거죠. 나이 들면서 신의 눈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색상으로 보이는 것만 그리면 형태는 저절로 따라온다. 수술을 결심하는데 10년 넘게 걸렸다. 원래는 카미를 모델로 50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다. 두 번째 부인 앨리스도 제법 그렸다. 하지만 앨리스를 그린 그림은 얼굴이 분명하지 않다.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백내장 때문이었을까? 눈앞에 아내를 그리는데 죽은 아내의 기억이 뒤섞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머리에게 첫사랑의 인생은 첫 번째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처음 같은 사랑이었을 것이다. 백내장 안에서 빛이 그철되어서 안개같이 허옇게 되는 것이고 류마티스는 지나가지만은 르누아르는 남는다. 르누아르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파리 한 작은 초등학교의 과제를 검사하던 담임은 밝고 화려한 스케치로 가득한 공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색색깔 크레용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술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봉사 아버지가 쓰던 크레용을 아들이 몰래 훔쳐 그린 것이다. 담임은 부모에게 여단치지 말라고 당부한 학생에게 말했다. 공책의 그림을 다 그리면 내게 보여줄래? 부모는 알고 있었다. 일본 남에게 중에 그림의 소질을 많은 여섯째가 아버지가 쓰던 재단용 군필로 집안 곳곳에 명적을 남기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감탄하고 했던 것이다. 가난한 명적보다도 타적을 요구했다. 10대의 도자기 공장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그림을 생산하던 경험으로 그는 평생 4,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스스로 화가라기보다 그림 그리는 노동자였다고 말했을 정도다. 20대 들어서 인성을 추구하는 동료끼리 만났다. 클로드 모네, 에드와르드 마네, 가미어 피사로와 함께 인성파 모임을 조직했다. 화사하고 부드러운 빛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은 30대에 들어서다. 오키스트 르누아르는 시인살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낙관적인 태도는 환자의 상황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서서 자각하기 어려워지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신만의 좌석과 휠체어를 마련했다. 르누아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이제 나는 팔도 다리도 없다고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기를 겪고 나서야 그림에서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유언을 남겼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과 발, 손목과 발목 같은 여러 뼈마디에 염증이 나타나서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만성질환이다. 아침에 뼈마디가 뻣뻣하다가 풀리는 증상을 보였다가 뼈마디가 점점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면역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의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점점 회복하기 어렵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내정양아름에서 아모르 파티를 외친 니체는 쌀쌀한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베르토 광장 한쪽에 마차 몇 대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늙은 머리 움직이지 않자 마부가 채찍을 몇 번 내리쳤다. 불쌍한 말은 속시로 심하지면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연거부 채찍을 맞는 말을 보고 중년 남자가 끼어들어서 감사하고 울다가 쓰러졌다. 말을 소동이 일자 경찰 2명이 타고 와서 그를 데려갔다. 우리들이 니체가 제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날의 사건이다. 토리노의 말이다. 이집으로 나올 동안에 그는 짧은 글 뒤에 디오니소스가나 십자가에 못 박아 긴 자라고 서명한 멍성의 편지를 여기저기 보내었다. 사흘 뒤에 그는 정신병원에서 진행성 마비증으로 진단받고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와 누이의 돌봄을 받으며 서서히 사위에 들었다. 어릴 때부터 지독한 근시였던 그는 밝은 빛은 눈이 쓰렸기 때문에 커튼을 친 어두운 방에 지냈다. 바깥에 나갈 때는 두꺼운 초록 안경을 끼고 챙이 넓은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20대 후반에는 읽기나 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다. 하지만 그는 눈병을 축복으로 여겼다. 흐릿한 눈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려니 금세 머리가 어지럽고 아팠다. 두통이 연거푸어 내리치는 망치에 맞으면 맥없이 소파나 침대에 묻혀서 울었다.
위버 맨시를 창조한 위대한 철학자의 사인은 100년 넘게 매듭으로 매도되었다. 근거부터 의심으로 서른 데다가 증상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모델하우스 같은 집에서 니체를 돌본 누이는 열렬한 히틀러 지지였다. 오빠의 그를 짜집기 위해서 파시스트의 입맛에 맞춰서 출간한 것이다. 나쁜 시력은 두통을 낳고 두통은 뇌 종양으로 이어졌다. 니체의 시력은 안경으로 보완하고 두통은 산책으로 돌파하고 뇌종양은 사유로 넘어섰다.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시간은 짧지만 사유할 시간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의 문체는 구체적인 묘사나 설명보다도 초상적인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내뱉는 명제나 자문 같은 짧은 아포리즘은 어렵다. 그날 짜라투스트라는 마법의 채찍에도 꼼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뚝 선 말을 보았다. 잔혹한 채찍에 복종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는 말을 보며 두통과 망치 맞고 괴로워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왜 그랬을까? 말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을까? 인간이 위대해지면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내 종양, 브레인 투모르. 독일 안에 종양이 생겨서 질환이다. 뇌를 둘러싼 막이 생기는 뇌 수막종, 신경의 신경초종, 또 뇌하수체 종양, 따라서 뇌암보다도 악성 뇌종양이라고 표현을 쓴다. 책임이 너무 많이 져서 어깨가 망가진 클라라 슈만은 1819년에서 1896년 아버지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아버지처럼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딸에게 기대가 매우 컸다. 그러다 비크가 11살에 1830년 헌칠한 20살 청년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교육을 청했다. 로베르트 시우만이다. 엄한 아버지와 무관심한 새어머니 아래서 마음껏 들어본 적이 없는 클라라에게 시우만의 신나는 놀이와 달콤한 연애를 처음 경험하게 해줬다. 시우만과 살림을 차리고 중년이 된 1853년 또 다른 20살 청년이 찾아왔다. 연애에서 불암시다. 성실한 그는 버티모처럼 든든하게 그녀를 지켜 주었다. 가족의 있던 죽음으로 클라라는 상복을 거의 입고 살다시피 했다. 남편의 쪽을 쪽으로 입에 내다가 죽고 애지중지 낳은 사녀 중에서 절반이 그녀보다 먼저 죽었다. 아들 하나는 반평생을 정신병원에 갇혀 지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은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묵묵히 인내할 수 있었을까? 클라라는 아무리 화려한 연주회라 해도 고집스레 검은 드레스를 입었다. 무능한 남편은 살림에 기여하지 못했다. 클라라가 한 달간 연주 여행을 휘릭 다녀오면 남편이 1년 근무하는 것보다도 많이 벌어왔다. 남편이 죽고 나서 자녀 양육과 직원 살림을 도맡으면서 클라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쉴 틈 없이 제자를 가르치고 연주를 기하고 피아노를 연습해야 했다. 왕복 2에서 3주 걸리는 연주 여행을 다녀오면 온몸이 쑤시고 머릿속이 다 헝클어졌다. 책임이 너무 무거우면 어깨가 무너지는 걸까?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공연을 늘리자 바로 오른팔에 통증이 생겼다. 어린 시절에 혹독했지만 제대로 가르친 아버지 덕분이다. 일찌감치 요한 페스탈로치 장작 그루스의 책을 읽은 아버지는 딸이 하루 3시간 이상 피아노 앞에 앉아 있지 못하게 했다. 연습 전후의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으로 손가락부터 어깨까지 관절을 풀도록 했다. 시험만도 그랬지만은 젊은 피아니스트들은 연습을 너무 많이 한 탓에 일찌감치 손가락이나 팔이나 어깨를 다치기 일쑤였다. 아버지의 감시를 위해서 한창 애틋한 사랑을 키우던 시절 클라라가 시우만과 주고받던 편지서의 약본은 로망스였다. 근막 통증 증후군 근육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를 지나치게 많이 움직일 경우에 생기는 통증과 관련된 증상을 말합니다. 주로 목이 뻐근, 뒤통수가 당기고 어깨나 근육이 단단히 뭉치고 그 부위를 쑤시고 근육이 갑자기 오랫동안 긴장하고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다. 근막통 통증은 건강장애에서 적자 생존하는 법을 터득한 찰스 다윈은 지구들레를 한 바퀴 반이나 되는 거리를 5년 동안 항해하고 돌아온 27살의 박물박사 학자는 1836년 비글호에서 내리자마자 집에 들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2년 뒤에는 아예 한적한 시골로 숨어버렸다. 박물학에 관심이 높던 시기에 그동안
발표한 논문으로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찰스 다윈은 왜 평생을 은둔형 외톨이처럼 숨어 살았을까? 다윈은 그야말로 종합병원이었다. 생물을 사랑하며 섭렵할까? 학대당하는 기회를 보다 못해서 그 세상을 빠져나오고 새총으로 새를 쏘면 손이 떨려서 사냥을 계속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비굴호항해도 결코 즐겁지 않았다. 1858년 50대를 앞둔 다윈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다. 지필 작업은 참혹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위대한 과학자는 왜 그리도 아팠을까? 독실한 하나님의 창조를 파악한 데서 온 죄책감. 어찌된 그는 살 수 없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공황장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심한 공포. 뇌전적으로 영혼의 재료를 얻은 돕소옙스키 모여서 불온소적을 좀 읽었다고 공개 처형이라니. 1849년에 영하 20도 베테르부르크 세베노프 광장에 결박당한 시국사범 21명이 눈을 가려운 채 최후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질이 가장 나쁜 3명이 먼저 말뚝에 묶였다. 주모자 페트라 세프스키는 눈을 가리운 두건을 벗겨달라고 했다. 집행관이 사형 선고문을 읽고 신부가 십자가를 들고 지나간 뒤에 명령자라 병사들이 총을 겨눴다. 바로 1년 전 카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불면서 온 유럽의 혁명의 기운이 들불처럼 번졌다. 프랑스 2월 혁명에 이어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이 이웃나라 학생들을 부추겼다. 당시 펴드로 돕소옙스키의 편한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경찰이 심어놓은 친구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작가의 편지를 읽었다는 죄다. 당초 황제 니콜라이 1세는 젊은 시국 사범을 총살할 생각이 없었다. 아무리 젊어도 시국 사범은 단호하게 일망타진할 것처럼 잔뜩 겁을 줄 요량이었다. 첫 번째 총살을 집행하기 직전에 나팔 소리와 함께 황제가 원한 부관이 나타나서 집행을 중지시켰다. 꼼짝하게 미리 짜둔 각본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추방되어서 감옥과 군대에서 각각 4년 동안 온갖 흉악범과 함께 생지옥에서 버텼다. 두 번의 집에서 총살이 내리던 돕소옙스키는 8번째였다. 3명씩이면 3번째로 총살당할 운명이다. 28살 청년의 목숨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죽음의 임자가 코앞에 가져왔다가 휙 사라졌을 때 사형수들은 얼마나 과연 기뻤을까? 황제의 각본은 그들의 삶의 치명적인 공포와 흔적을 남겼다. 동성에 걸린 손발을 잘라내고 정신 이상과 신경쇠약에 평생 시달리면서 몸과 마음이 불구가 되었다. 돕소옙스키는 발작이 심해졌다. 아버지가 영지의 노에게 살해당했을 때 18둘째 아들은 큰 충격을 받고 발작을 일으켰다. 갑자기 온몸이 뻣뻣해지고 팔다리를 부르르 떨며 붙잡힌 물고기처럼 온몸을 펄떡거리는 뇌전증이다. 잠이 모자라거나 걸어가면 증상이 살짝 나타나는 정도였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뒤부터 발작은 죽을 듯이 날뛰다가 자지러지고는 했다. 발작은 그의 작품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돕소옙스키는 고통을 묘사할 때 상투적인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 고통을 직접 그것도 심각하게 알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깊은 표현이다. 최후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나 까라와 조프의 형제들이 겪은 고통과 범민이다. 돕소옙스키는 자신이 겪은 비정상적인 긴장감 덕분에 가능했다고 고마워했다. 죽음의 기억을 소설 백지에서 사형수의 얘기를 들은 주인공 미시킨 공장의 입으로 전해진다. 그 사형수는 살아있을 시간도 5분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스스로의 영혼의 재료로만 글을 쓴다는 도스토옙스키는 그 사형수의 입을 빌려서 다짐했다. 내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내 것이 된다면 1분 1초를 100년을 늘려서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1분 1초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순간도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뇌전증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발작을 계속하는 것이다. 혹은 질혈병이라고 한다. 갑자기 쓰러져서 온몸이 굳어지고 파랗게 파르르 떨리고 이렇게 멍하게 또 벌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발작의식 전체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이 줄어들고 증상이 가벼워지는 이런 것이다. 아기넷을 읽고 프랑켄슈타인을 낳은 메리 셸리.
메리 셸리, 아기네스를 잃고, 백설공주를 낳은 열흘 뒤에 어머니는 산정열로 죽였다.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잃었고 사랑받지 못한 백설공주를 급히하면 교회 공동묘지에 숨어들어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다. 묘비에 새긴 어머니의 이름을 여린 손가락을 얼마나 따라 그렸을까. 자신의 출생이 어머니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을 알게 된 백설공주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 아리따운 16 백설공주 앞에 5살 많은 왕자가 나타났다. 자유분방한 유부남 벗이 셸리다. 아무도 오지 않는 묘지에서 백설공주는 아버지를 찾아온 젊은 낭만파 시인과 몰래 만나 두근거리는 첫사랑을 빛내면서 마침내 그의 아이까지 품었다. 그러자 백설공주 메르 거두이는 3년 뒤에 결혼해서 메리 셸리가 되었다. 공포 소설은 설정이 음산하기 마련이다. 1815년 인도네시아에서 탐보라 화산이 분화를 일으켰다. 화산지 끝에서 이듬해 유럽 전역의 햇빛이 사라졌다. 그리고 비가 자주 내렸다.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에 낭만파 이야기꾼이 5명이 모였다. 조지 바이런, 버시 등등 메리아 자매, 그들은 돌아가며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하기로 했다. 14세기의 흑사병을 피해 10명이 모인 데카메론을 나눈 것처럼 메리는 며칠 전에 꾼 악몽을 떠올렸다. 그렇게 2년 뒤에 의사였던 폴리도리는 이때 뱀파이어를 꺼냈다. 이상한 일이다. 왕자가 결혼한 백설공주는 소문 짧은 난쟁이를 찾고 나왔다. 메리는 5번 임신해서 하나를 유산하고 셋을 잃은 뒤에 막내를 간신히 지켰다. 죽음의 신이 자꾸 아기를 데려가자 메리는 괴물을 창조한 걸까. 막내는 브랑겐슈타인의 괴물처럼 현과 눈물이 못 누린 생명을 넘겨받았는지 70살까지 오래 살았다. 스스로 브랑겐슈타인의 괴물처럼 고통받는 걸까? 어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헤어나질 못했던 메리는 흔하지 않은 질환에 시달렸다. 예를 들면 자가면역 질환은 피부병이고, 브랑겐슈타인이 두려운 이유는 인간이 창조한 생명이 창조주를 죽일 수 있다는 공포일까? 사명열, 아기를 낳고 하루 지나서 열흘 이내에서 체온이 38도를 넘는 고열이 오래가는 증상을 말한다. 과다출혈. 항생제가 등장한 1930년대까지는 폐혈증으로 악화되어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용열, 뇌종양은 독액을 안에서 종양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뇌암보다는 악성 뇌종양이라고 표현을 쓴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고 팔다리가 얼굴이 마비가 되고 그래가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이렇게 원인으로 본다는 건데요. 또 다른 것으로 퍼지는 악성인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기경화증으로 침묵의 소리를 듣게 된 베토벤. 기경화증. 루드비 반 베토벤 1770년에서 1827년. 들리지 않아요. 더 크게 말해주세요. 라고 사람들 향해서 감출 수 있겠느냐? 다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되는데 청각의 약점을 어떻게 남에게 털어낼 수 있겠느냐? 1790년 막 뜨기 시작한 26살의 젊은 음악가에게 사형선과 같은 시련이 닥쳤다. 귀가경에 걸리는 이명이 나타난 것이다. 귀경화증이나 정이염으로 생긴 저음성난청이다. 찬란했던 청각의 세계가 갑자기 어두워지자 젊은 음악계는 전류였다. 의사에게서 더 이상 방도가 없으니 시골에서 요양이라는 근거를 받았다. 좌절하는 그는 한적한 마을 하일리겐 슈타트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동생 앞으로 유서를 썼다. 32살 때다. 루드비 반 베토벤은 치명적인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의사에게 매달렸다. 이렇게 싸매고 욕조하고 온갖 그 당시에 치료 방법을 다 했군요. 갈바니즘 치료도 받고 청각에 도움된다는가. 하지만 예술이 그를 짜증시켜 비참한 삶을 유예시켰다. 인내를 지침으로 운명의 여신이 생명의 밧줄을 끊을 때까지 버텨보기로 했다. 유서를 붙이지 못한 베토벤은 의사놈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참 많이 도움이 됐다거나 이제는 어설픈 소설 때문에 완치될 것이라는 희망을 더 이상 품지 않기로 했다는 식이다. 원망과 저주의 대상은 인간을 넘어서 신적인 존재를 갖다. 질듯이 많은 악마가 내 건강에 끔찍한 장난을 쳤다는 그런 정도는 약과다. 운명의 맥스를 잡고 싶다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의 심정이 그랬을까?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체형. 그래서 무심한 칼리트를 이시했던 베토벤이 처음으로 오로토리오 정규 음악을 작곡한 것이다. 음성을 들었을까? 기적은 왜 항상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는 걸까? 베토벤은 기가 아닌 다른 경로로 소리를 듣는 방법을 찾아냈다. 나별형 보통기로 소리를 느끼는 법을 배우고 메트로놈을 보면서 박자를 눈으로 재고 피아노에 지팡이를 대고 소리를 깨달았다. 모두 베토벤이 처음이다. 연주는 꼭 악기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토벤은 피아노가 아닌 마음의 악보로 연주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청각장애가 나은 게 아니라 침묵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운 것이다. 베토벤이 악성이라 불리는 이유다. 나는 천국에서 들을 것이다. I shall hear in heaven. 기경화증. 가운데 귀에 있는 이소골이 딱딱하게 굳어져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다. 기경화증. 둘의 증후군에도 영어 사전을 완성한 쉐뮤얼 존슨. 1709년에 영국 스태포드셔에서가 태어난 아기가 도무지 울질 않았다. 나이 많은 어머니의 늦은 출산 때문에 아기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 영께 살아남은 아기는 3살에 목에 멍울이 나서 차리로 굶어쳐지는 림프절 결핵에 걸렸다. 서적상의 아들로 태어나 세뮤얼 존슨은 어려서부터 자기 파묻혀 살았다. 아저씨 왜 그래요? 드박의 소리와 몸짓에 깜짝 놀라 쳐다보면 덩치 큰 존슨은 언제 그랬는 듯이 해맑게 웃었다. 사진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 작업이었을까? 존슨은 1755년 알파벳 손으로 배열한 첫 영어 사진을 혼자 7년 만에 완성해내었다. 건강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평생 건강했던 존슨은 마음으로 지켜야 할 도덕이 있듯이 몸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보았다. 건강이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특틱장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몸의 일부를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어 주변 사람에게 가벼운 불편을 끼치는 질환이다. 눈을 깜빡거리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어깨를 들썩이는 증상과 킁킁거리거나 욕처럼 들리는 소리를 내는 증상을 보인다. 두 증상이 섞여서 1년 넘도록 오래가면 둘의 증후군이 된다. 우리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짐작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대체로 증상이 좋아지는 편이지만 만성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 틱장애.